용호상박 아닙니다. 역경쌍박, 역사와 경제의 콜라보.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역경쌍박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참 좋은데요? 예, 역경을 넘어가야 돼요. 역경은 넘어야죠.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고래 특집이에요. 네, 대왕고래, 뭐 안녕고래, 고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이제 갑자기 그날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두고 있는데 한 정상하고의 회견도 이제 대담도 이제 정상회담도 취소를 하고 대통령실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급하게 자리를 떴는데 포항 영해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몰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그 발표를 뭐 바로 들으셨은 분도 있을 테고 좀 뒤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박광희 작가님. 예. 네, 전 이제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들었는데 괜찮은 내용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시 또 석유가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시추공 하나에서 뭔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추공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 탐사 결과여서 이거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소식인데 그렇대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제 느낌으로는 와닿지 않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어떤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를 잘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다 석유 시추 전문가가 되기는 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질 탐사 단계가 있고 석유 시추 단계가 있고 시추를 하면은 경제성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건데 첫 단계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 요게 지금 좀 의아했다라는 그렇죠. 보통 이제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시추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엑스레이 찍은 거고 여기서 뭔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메스 같은 걸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병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제성 여부인데 지금 엑스레이 찍은 단계에서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MRI 정도는 아닐까요? 엑스레이인가요? 일단은 박시동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같은 이제 주식쟁이들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바로 시장은 이걸 먼저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근데 뉴스를 딱 봤는데 이거 말이 되나 싶어서 이제 자세히 봤더니 근거가 뭘까 봤더니 별게 없었어요. 일단 제가 딱 볼 때는 그러면 저 근거가 없는데 또는 아주 먼 얘기처럼 최소한 그때 1차 발표만 해도 십몇 년 지나서야 겨우 확인될 정도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하고 봤더니 막 상한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시장 관련해서 혹시 누가 이 조작 정보를 통해서 음모론이지만 주가 조작 내지는 호재를 이용해서 뭐 사실은 이제 좀 띄어가지고 이제 큰 폭의 이익을 좀 불법적으로 받으려는 세력은 혹시 없을까? 이거 잡으려면 잡는데 상한가치 몇 종목 관련해서 최근에 매집된 계좌 같은 거 몇 개 뒤져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사실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전 10시쯤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시장에 이제 무슨 그 주식 갤러리 같은 데 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장 개장하자마자 석유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뛰고 있더라. 급증을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거 왜 뛰고 있지? 그냥 사람들이 보다가 대통령이 딱 발표하고 확 뛰어서 야, 정보 유출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또 보완이 되기는 어려우니 관계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아스팔트 생산 회사인 한국석유가 상한가를 이름이 석유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상한가를 찍었다는 뭐 그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광일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질 지표 검사 단계에서 이게 발표하는 게 맞냐 요 내용과 함께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석유공사에 컨설팅을 해준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40억 배럴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산자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140억 배럴 그리고 삼성전자 시총 5배 뭐 2,000조 원 뭐 2,200조 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140억 배럴은 어떤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아직은
구경도 못 해본 추산치고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계산을 굳이 정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가스가 한 75, 석유가 한 25 정도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약 석유는 4년, 가스는 30년 정도 사용 가능한 양이다라고 일단 대한민국 전체가 추정을 해보고 그래서 140억 배럴을 최대치라고 봤을 때는 현재 가치로 곱하면 대충 한 1900조에서 2200조 사이쯤이 되지 않나라고 추정한 거고 삼성전자 시총이 450조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가깝다라고 해서 정부가 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발견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자화자찬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제 최대치로 추정을 했을 때 얘기고 실제로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약 35% 그러니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사이쯤이 된다. 있다 쳐도. 그러니까 이제 이 추정치 자체도 사실은 좀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140억 배럴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127억 배럴을 제치고 전 세계 15위의 석유 매장 국가로 이제 산유국이 된다라고 해서 카타르 다음이다. 진정한 산유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추정치라는 거기에서 얘기했던 이런 브라질이나 뭐 카타르에서 얘기한 거는 실제 이제 파 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매장치고 이거는 완전히 추정치기 때문에 둘을 동등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항 앞바다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파봐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보면은 가스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스를 동해에서 파기도 했어서 동해가스전 있잖아요. 동해가스전 해서 얼마 전까지 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기사가 실제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전에 삼국사기에도 그 관련된 기사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삼국사기에도 있어요? 네, 진평항 31년 1월달 기사인데요. 그 31년 봄 정월에 모지악 아래의 땅이 불이 탔는데 이 불이 무려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이르러서 계속해서 땅에서 불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아무리 봐도 지하에서 나오는 가스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사에 보면은 조선실록,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은 세종대하고 성종대 기사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세종대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가 무려 한 7년 내지 8년 정도까지 불이 계속해서 영해부라고 하는 포항 인근의 지역에서 땅이 계속 불이 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석유황, 그래서 유황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땅에서 나는 불이 좀 신기하다라고 해서 그 기사가 올라왔고요. 성종 때 역시 비슷한 기록이 이제 올라와서 이때도 이제 그때처럼 길지는 않지만 꽤 오랫동안 불이 땅에서 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실제로 가스와 관련된 기록들은 종종 역사 기록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삼국사기부터 있었던 기록이다 어쨌든. 삼국사기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성종연관하고 세종연관의 기록에 명확하게 기사가 남아 있긴 합니다. 다만 여기는 석유 기록은 아니고요. 석유 기록은 아니고. 가스와 관련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1959년에 이제 진도 해남 우항리 일대에서 석유 탐사가 처음 진행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64년부터는 포항 인근에 대한 탐사가 197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석유 탐사를 한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정말 놀라웠던 거는 1976년 1월 15일 날 대통령이 직접 연두 기자회견으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발칵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환호에 빠졌다, 환희에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3살 때라서 기억이 없고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 윗세대 분들 중에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0대 중반 이후로 윗세대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통점은 어쨌든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발표를 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온 나라의 관심이 쏠렸다라는 건데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이게? 한 1년 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가장 자세한 기사는 당시 이제 부산일보 기자였던 조갑재
기자가 이제 그 기록을 추적 조사를 했고 나중에 이분이 월간조선 편집장했던 그 조갑제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일보의 기자였었고 이걸 가지고 해서 거의 논문 정도까지 완성을 시켰을 정도로 여러 곳에서 조사를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기사와 관련된 제목이 이제 포항석유 경제성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을 칠 일이네요. 정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기사를 쓰게 된 배경, 취재 경위, 그다음에 그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신문사에서 추가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주체가 바로 중앙정보부였다라는 거죠. 중앙정보부요. 그러니까 이 석유 탐사에 들어갔던 기관도 지금은 이제 석유공사인데 석유공사는 1979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석유공사 이전에는 대한석유공사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유공. SK로 지금 이제 그 통합 편입된 그 유공이 있었는데 유공이 이 작업을 하지 않고요. 중앙정보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공에서 거기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유공의 자본 50%가 걸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뭔가 그 비밀리에 좀 진행을 하고자 했던 정부의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가짜 회사를 하나 만들어갖고 요거를 이제 시출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 200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드럼통 하나 정도의 실제 석유로 추정되는 물건이 시추공 하나, 둘, 셋 뚫었는데 두 번째 구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197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표를 직접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뚫어봤더니 뭐가 나오긴 한 거잖아요.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처음 시추공은 한 1100m까지 뚫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이 뚫어서 한 1450, 1500m까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깊이 뚫나요? 그러니까 보통 한 1100, 1200 정도였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추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0리터 정도의 석유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그 난리가 났겠네요. 이제 환호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1977년 뭐 76년에 중앙정보부면은 그 남산의 부장들 김재규 부장이 이거 석유 시추도 담당을 했겠네요. 그러면. 바로 직전. 직전인가요? 직전 부장이. 그래서 이제 조갑재 기자가 나중에 해금이 그러니까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게 김재규 부장이 오면서 풀렸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전 그러니까 신모라고 하는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그 부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반응들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그러니까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환호성의 배경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일 쇼크라고 많이 하는 제1차 석유 파동이 1973년부터 74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74년. 네, 그러니까 2달러 한 50센트 남짓한 그 석유 1배럴당 가격이 이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11달러, 12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석유를 쓰지 못하고 전기를 쓰지 못하게 됐던 그 한국 사람들이 기름에 대해서 뭔가 한이 맺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한 2년 뒤에 1976년에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 이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지금 분위기하고 굉장히 달랐던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그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서 그렇게 산유국을 막 부러워하는 게 아주 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산유국들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뭐 왕자들 뭐 이런 어떤 뭐 슈퍼카가 있는 경찰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만수르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유국 자체를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산유국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 당시 산유국들의 1인당 GDP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야 이제 우리 그럼 학교 갈 때 육성회비 안 내도 된다. 육성회비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학비도 좀 무료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뭔가 좋은 시설들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치가 직접적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훨씬 더 폭발적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추가로 안 나왔다라는 거고 나온 것도
이게 이제 품질이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고 미들 이제 가운데 중자 그리고 이제 무거울 중자 중질류가 네. 있는데 경질류가 가장 이제 좋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별로 이제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비화를 적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당대 이때는 이거를 진짜로 석유라고 믿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석유와 관련해서 품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미국 칼텍스 쪽에 조사를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조사가 오기 전에 대통령이 발표했다라는 게 일단 조금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있었던 그 산업부의 그 관련하는 비서가 이게 딱 느낌이 왔을 때 원유가 아니라는 느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원유가 올라오게 되면은 원유가 섞인 흙이 올라오게 되면은 불을 붙였을 때 휘발유 때문에 약간 폭발하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타닥 튀는 불빛이 도는데 그러니까 가스랑 석유가 사실 같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에 붙이면 확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잔잔하게 불이 올라와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한 200리터 정도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석유 시찰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지만 지나가다가 한번 뚫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시 시추를 하기 위해서 경유를 윤활유로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포함되면서 그래서 기름으로 오인됐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그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자 이제 사실은 77년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얘기가 없게 되면서 유야 무야 끝나서 하나의 해프닝.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중반에 어떤 대통령이 참여해서 그다음에 어떤 동해의 유전과 관련된 가장 널리 알려진 어떤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면 1977년, 76년과 2024년의 공통점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차이점이 있다라면 어쨌든 그때는 시추까지 해보고 뭔가 나와서 미국의 칼텍스에 보냈지만 결과를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성급하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 시추도 안 해본 상황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 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어떤 그 매장량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얘기를 해서 상황을 놓고 보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기름이 나왔다 정도로만 했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뭐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라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신홍 평론가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파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 파야 된다라는 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신종도는 좀 뒤에 설명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제 석유자원공사는 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번 파는데 얼마 들어요? 지금 추정으로는 한 번 이제 저 천공하는데 약 1,0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이요. 그렇게 추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뚫으면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건가요? 근데 지금 뭐 정부 발표 보면은 뭐 20%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5번을 뚫으면 5번 중에 한 번 나온다 이런 수치가 아니고요. 또 한 번을 뚫어도 안 나올 수 있고 5번을 뚫어도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독립 시행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짝이 나올 확률은 반반인데 이번에 홀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짝이 나올 확률이 그러면 더 높아지느냐? 아니다. 어차피 던지면 또 반반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라고 하더라도 계속 20%다 뚫을 맞습니다. 때마다 뭐 이런 얘기인데 1,000억이면은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석유자원공사가 그러면 이거를 뚫을 만한 돈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보면은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결국에는 국회를 통해서 석유공사로 어떤 식으로든 자본 지출이 있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 관련해서는 결국 국회 문턱을 한번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언론 보도 따르면은 이제 석유자원공사가 석유 시추하는 예산이 2조 3천억 원인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지금 개발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한 630억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한 번 뚫을 돈도 안 되는 거죠.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에 추경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 이제 예산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인 시절에 이 석유 투자, 원유 투자 관련한 펀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우리가 예를 들면 추경을 하던 뭘 하던 제일 마지막에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1차적으로 가능성 테스트, 물리 테스트, 뭐 시추 등등을 거쳤어요.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정말로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원유라든지 이 석유 관련한 시추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는요. 예. 마지막에 안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안 나와도 안 나와도 돼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몇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뭐 부동산 시행을 한다. 그러면 순살 아파트를 짓던 날림 공사를 하던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한다. 자동차가 뭐 부실품이든 불량품이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은요, 원유 개발 시추 사업은요, 맨 마지막에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즉 지금까지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 전부 매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원래 깔려 있는 사업이에요. 터지면 잭팟 대박.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쪽박.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가서 모든 사람이 다 면책이 됩니다. 안 나와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사업의 정당성은요. 마지막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달려있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안 나올 수 있다는 본질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과정마다 최대한의 과학적 접근과 정당성, 크로스 체크, 뭐 체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건너뛰고 나면은요, 맨 마지막에 안 나왔을 때 면책된다는 리스크를 어느 단계에서 체크할 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많은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한 거고, 왜 하필이면 1인 기업이 한 거고, 알고 봤더니 뭐 법인세도 안 낸 기업이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게 단순한 검증이 아니고요. 정략적 접근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전부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전부 다 바다 밑에 매몰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지금 단계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몇몇 언론 보도를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원래 기존에 같이 이제 이 석유 시추를 동해 8광구하고 6-1광구에서 했던 기업은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그렇죠. 기업이고 여기는 호주 상장사고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한 23조 원 정도 매출액이 있고 5천 명 정도 이제 직원이 근무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공시 자료에 알려져 있는데 액트지오라는 지금 아브레오 박사가 지금 예전에 엑슨모빌에서 근무를 했지만은 사실상 1인 기업이고 미국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은 27,000달러 정도 연매출이 3천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1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3천만 원 정도 3,500 뭐 이런 거니까 개인 매출인데 지난해만 갑자기 530만 달러 그렇죠. 그래서 70억이 됐는데 이거를 준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그럼요. 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를 보셨다고 하니까 금융 게 있을 때 이런 정도면은 신용도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최악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공중파 방송이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행정을 해보고 이런 투자 사업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예를 들어서 계약 상대방 정부나 또 정부 투자기관이 계약 상대방으로 일하는 계약 당사자 상대방이 법인세 체납 상태였다. 이런 사람하고 거래한 건을 전 한 건이라도 누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제가 당장 다음날 감사원에 법인세도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제가 바로 다음날 감사원에 고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례가 상상할 수 없어요. 공직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실 검증이고요. 더군다나 사이즈가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아닙니까? 1인 기업인데 200만 원을 안 내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산자부 해명이 더 웃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권리 능력은 있는데 뭐 일부 행위 능력 제한된 거기 때문에 법인이 소멸된 건 아니라서 계약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부 관련해서 계약해 봅니다만은 그동안 했었던 업력 또 법인 관련한 등기사항 근데 체납 사실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입증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질 않아요. 특히 지금은요. 산자부 핑계 석유공사의 말에 따르면 이 1차 검증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엑스지오가 여기가 액트지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군데였다고 그렇죠. 했다가 이제 세 군데가 들어왔다. 근데 법인세도 안 내고 있는 회사의 부실 검증을 통해서 여기가 경쟁 입장을 통해서 통과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2023년 2월까지 법인세 이제 뭐 중단 상태였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법인 정지 상태였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뭐 너무 우리가 비관적인 얘기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모로 조금 과거 박정희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봐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때는 파복이라도 하고 뭐가 나오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감하게 조금 지표 검사 단계에서 지금 이거를 한 거 아니냐 좀 우려 섞인 전망과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보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1조가 아니라 몇 조라도 그 리스크를 국가가 테이킹하면서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세계적인 기업인 우드사이드가 일단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손을 털고 나간 사업장인데 우리가 지금 엄청난 혈세를 내면서 판단을 바꾼 거잖아요. 이 판단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내지는 국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드사이드가 이제 2022년 말에 이제 여기 대한민국 한국 광구에서 이제 손을 털고 나가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사업 정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네갈에서 석유가 우드사이드가 반석유가 터져가지고 대박이 났다 또. 그럼 한국은 무엇인가 뭐 이런 막 의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박광일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긴 게 과거에 이런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그럼 우리가 현재는 어떤 식으로 좀 지혜롭게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다시 이제 실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성종 때 그 영해부에서 계속 이제 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이제 성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이제 당신은 땅에서 불이 나는 것이 불길한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정치를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판단을 해보겠다. 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140억 배럴이든 35억 배럴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만큼 공개되고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얻고 신뢰를 얻는지가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정의 투명성, 공개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7년째 그 포항에도 보니까 불의 정원이라고 가스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타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유래가 있었고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만 이제 이게 경제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석유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잠재력은 있지만은 경제성이 있는지는 좀 투명하게 검증해봐야 된다 이렇게 과거 사례로 말씀해 주셨고 박시동 평론가님은 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노르웨이도 이 정도의 부국이 아니었습니다만 유전을 통해서 부국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부에 일대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세계 유가까지도 변동시킬 만한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어차피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과정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 투명하게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특히 이제 정부 여당 쪽이나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뭐 보수 진보를 가릴 문제는 아닌데 왜 석유 나와서 좋은 거지 왜 좌파들은 정부의 발목을 못 잡아서 이렇게 안달이냐라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유망하면은 뭐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는 그럼 외국 합작회사 다시 들여와 가지고 같이 해라.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 해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최대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래스카가 석유가 나와서 석유 기본소득 주거든요.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대한민국도 석유 기본소득 좀 받아서 나와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하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